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경 없는 의사의 얘기이고 저자 볼 토로티라는 분은 캐네디언 저널리스트인데 MSF 활동을 직접 하면서 만났던 의사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 챕터는 IT 공화국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정의학 전문의 웬딜라이라는 분은 IT의 역류와 모성 건강 실태를 세상에 많이 알렸습니다. IT는 2월에서 3월 국가 차원의 큰 축제가 열리면서 무분별한 성행위가 일어나고 9개월 후에 출산율이 절정에 이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높은 출산율 가진 거에 비해서 건강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유아와 모성 사망률이 5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무상 진료를 MSF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던 산부인과 병원이 파업을 하면서 MSF에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은 환자가 초밀집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목처럼 분만장이 아니라 병원 복도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시대의 심각한 의료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지스티시언이라고 불리우는 레슬리 벨이 그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이분은 MSF에서 기본적으로 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분으로 이 로지스티시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MSF의 어떤 프로젝트든 시작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벨의 기지로 새로운 병원도 세웠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MSF의 대상 환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의 환자와 겹치는 일이 없게 해서 그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사실 MSF는 장기 사업을 꾸리지 않고 단기나 혹은 중기 사업에만 치중을 합니다. 이런 특정 기아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이 끝나고 그 국가가 체계적인 보건 시스템을 세우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게 MSF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IT에서 2000년대 말에는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이제 IT에서 떠나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정말 유명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2010년도 1월에 IT 대지진이 일어났고 사망자가 22만 명, 부상자 30만 명, 그리고 홈리스가 된 게 130만 명에 이르는 커다란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IT 수도였던 포르투프랑스에서 수술이 가능했던 병원이 유일하게 MSF 운영하는 트리니테 병원이어가지고 또 그 병원으로 환자가 초밀집되는 현상이 벌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MSF는 IT를 다시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달 후에는 4개의 순회병원과 26개의 진료소를 세워가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었습니다. 넘어가서 챕터 2에서는 국경 없는 의사의 탄생과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F는 1971년 프랑스에서 창립이 되었고 창시자는 쿠슈네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비아프라가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었고 이제 세계 강대국들은 나이지리아를 지지를 하고 오직 프랑스만 비아프라를 지지를 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레드크로스에서 비아프라로 구호 활동을 이제 의사들을 파견을 보냈는데 그때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쿠슈네르는 그런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건 오히려 비아프라 사람들을 향한 대학살을 조장을 하는 거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내부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도 할 수 있고 무력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한 주장을 했던 인물이 쿠슈네르라는 인물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비아프라가 전쟁이 끝난 1970년도에 이제 쿠슈네르는 프랑스에서 이제 응급외과 일을 하는 GIMCU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고 같은 해에 의학신문사를 운영하던 레이먼 보렐이라는 인물이 SMF라는 구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SMF 소속 중에 보렐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 클러드 말류렛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1971년도 한 해가 지나서 이 두 단체가 합병을 하면서 MSF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넘어가서 1971년도에
MSF가 창립이 됐고 유럽 내에 퍼지게 되었는데 80년도에는 벨기에, 81년 스위스, 84년 네덜란드, 86년 스페인과 룩셈부르크까지 이렇게 유럽 내 6군데의 운영센터를 두고 명성을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는 유명해진 상황이었고 9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현재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29개국의 사무소를 두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체 유도학적으로 댕벌은 날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땡벌인데 몸체는 크고 날개는 작아서 이게 도무지 어떻게 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날갯짓을 세차게해서 이제 날아가는 것에 비유를 해서 MSF가 도무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해서 항상 위험한 곳이 있다면 최전선에서 정작 일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댕벌이 비행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MSF의 투명한 재정 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호 단체들은 대부분 그 재정을 더 큰 NGO 단체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 이제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세상에 알리고 고발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MSF는 현재 80% 정도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부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든 이제 언론에 자유스럽게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챕터 3는 현장 활동가들이 왜 MSF에서 일을 하는가 이제 많은 의료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담은 챕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마시밀리아노 코시라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남수단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이때 당시에 열흘마다 비행기를 타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사실 도망을 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상황이었고 20-30분 안에 모든 짐을 싣고 본인도 타지 못하면 이제 낙오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미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반란군이 조종사에게 총을 겨누면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사건을 겪었고 그 순간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하면 쏘라라고 하면서 거의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났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멋진 일이었고 하루하루 새로웠고 이런 일을 했던 게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인상적이어서 에피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999년 10월에 MSF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을 하고 나서도 MSF 내부적으로는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 상을 받은 일을 계기로 어떤 다른 거대 NGO 단체처럼 UN 같은 단체처럼 국제 문제가 있을 때 MSF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세요라고 이제 요구를 받을까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걱정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을 수상한 이후로 개인 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챕터 4로 넘어가면 이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홍콩에서 온 설전 웨이청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2000년도 앙골라 쿠이토 지역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원래 첫 파견은 6개월 이상 일하면 되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외과에서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3-4개월 이상만 일해도 되는 것으로 제한을 두지만 이분은 첫 파견에 주 7일 근무, 하루 24시간 근무를 8개월 동안 이어갔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총상 환자들을 보고 대부분 앰퓨테이션 하는 게 본인의 업무였는데 하도 환자들의 팔다리를 다루다 보니 나중엔 그 일이 너무 싫어져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홍콩에서는 손을 제거를 할 때는 나중에 위수를 달아줄 생각을 하고 손만 제거를 하는데 이런
앙골라 같은 나라에서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 환자가 손을 자르고 나서도 나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나 레디우스를 분리해서 가대처럼 만드는 수술을 정말 홍콩에선 절대 하지 않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활동가들의 살아있는 얘기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넘어가서 최근 올해 5월 12일 날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역의 다시트에 바르치 병원이라고 MSF에서 운영하던 병원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총격이 있었고 그 당시 사건을 경험했던 직원의 말로는 그 괴한들은 정말 산모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는 산모가 아닌 산모의 가족이었던 두 아이와 MSF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총격이 가해지는 중간에서도 분만장에서는 분만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현장의 미션 책임자들이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을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최근 6년간 해오던 구조 활동을 이제 잠정 중단하고 철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챕터 5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철수를 했지만 사실 이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위험했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철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르다쉿이라는 거는 MSF에서 세운 보건소 같은 건물을 뜻하는데 노란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프간에는 두 가지 인종이 살고 있어요. 파슈투인과 쿠치스인. 이제 파슈투인은 나중에 탈레반 정권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정권이 몰락하면서 공격을 받고 MSF의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쿠치스인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뭄 때문에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기근에 시달려서 또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이랑 탈레반이랑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아프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로 퍼져가는 난민이나 자기 나라 국가 안에서도 국내 실향민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쏟아져 나왔고 이에 대해서 원래 1980년대부터 아프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MSF는 이제 치료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넘어가서 그런데 이 당시에 NGO 활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타겟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이제 MSF도 형편이 다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차량에 레드크로스 표시를 달고 다니면 공격을 당하니까 아무런 표시도 없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됐고 이제 자르다시 건물에도 이게 병원 건물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지 않고 치료 활동을 이어가야 했고 또 폭탄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없는 척 다 불을 끄고 숨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자르다시시 공격을 당하면서 소재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탈레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무장기한에게 습격을 당하고 직원 5명이 한 번에 사망한 사건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더 이상 위험해서 구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한 번 철수를 했었고 최근 6년 동안 다시 구호 활동을 시작했던 걸 올해 두 번째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어서 발표해 주실게요. 네, 이어서 발표를 하자면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MSF의 성격과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MSF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은 자신들이 자선단체가 아니라 인도주의 단체라는 것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자선과 인도주의의 사전적인 뜻을 제시를 해놨는데 자선의 뜻은 선의를 베푸는 것이고 인도주의의 뜻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파괴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때 요지는 인도주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사상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구호 활동을 전개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는 자선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동정심, 그 동정심에서 더 나아가서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인종이나 국적, 종교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려는 사상이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 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편도 저편도 아닌 제3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MSF는 그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펼칠 뿐이지 그 나라의 보건 체계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일에는 관여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MSF가 활동하는 지역에 미군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렇게 미군은 MSF가 자신들과 함께 다른 구호단체들처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군의 여러 번에 걸친 동맹 요청이 있었지만 MSF는 철저하게 미군의 동맹 요청을 거절을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같은 소위 우리가 막장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점령하는 지역에서 즉 이런 단체들이 점령하는 지역은 아무리 구호 단체라 할지라도 서구 세계와 일절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단체라면 즉각 추방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점령하는 지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가 MSF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막장 조직들마저도 MSF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인정을 해 주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와 융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한 지역에서 MSF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현지의 상황에 제대로 녹아들어서 현지의 상황에 맞는 봉사를 펼치지 않는다면 MSF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즉 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뽑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 수도위생 전문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수도위생 전문가는 MSF의 소리 없는 영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의 공급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수도위생 전문가와 같은 인력들은 이렇게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병원과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도위생 전문가가 가져오게 된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티베트와 같은 또는 중앙아프리카 이런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또 강이나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을 기르러 3km에서 4km 정도를 걸어가서 매일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도위생 전문가들의 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집 앞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과 MSF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민들 간의 좋은 관계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물 침투 효과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의료 구호 인력이 아니더라도 수도위생 전문가와 같은 다른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F는 본질적으로 의료구호 단체입니다. 하지만 의료봉사 외에 타 분야의 활동에도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사업은 백신 개방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일반 제약회사들은 열대병, 말라리아나 에이즈와 같은 그런 열대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의약품의 값이 그 약이 진짜 필요한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싼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현지의 사람들에 맞는 저렴하고 또 수요가 있을 만한 효과적인 약 개발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MSF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MSF가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등과 함께 개인의 지원금과 같은 많은 돈들을 투자해서 방치된 질환을 위한 의약품 결의 재단,
DNTI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MSF는 직간접적으로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토풍병, 열대병의 치료를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그 나라의 현지의 상황에 맞는 경제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거의 최근에 들어서야 의료 구호 활동에 편입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은 정신적인 요소와 관련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회의 문화적인 요소를 민감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총알을 제거해준 내과 의사나 아니면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를 치료해준 의사와 같은 임상 의사들의 노력보다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덜 느끼는 경향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 사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MSF가 분쟁 지역에서 익명으로 시청자의 사연을 듣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여러 사례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의료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MSF는 원칙적으로 국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성 원칙에 배제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MSF의 증언을 통해서 그 국가와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사람들과의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아예 철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MSF가 국제 여론 형성 기관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는 MSF가 목격한 참극이나 인권 유린과 같은 사태들의 MSF가 유일한 증인으로 되게 되었을 경우인데, 이때는 MSF는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서 증언 또는 폭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도 원칙이 있는데, MSF의 고발 시에는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들과는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MSF들만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증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증언 시에도 완벽하긴 아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1994년에 후투족 강경파가 투치족과 후투족 원건파를 약 80만 명 이상 학살하는 사태가 르완다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MSF는 이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기도 했을 뿐더러 이렇게 수십만 명을 죽인 살인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을 MSF는 국제사회에 고발을 하였고, 정말 이례적으로 군사 개입에 동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더 큰 학살을 막기 위해서 소수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호 활동을 펼칠 때 그 구호 활동이 인권 유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북한의 지도부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서 북한에서 MSF는 의료 활동을 철수하게 되었고, 그 철수를 할 때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해서 국제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MSF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MSF 활동가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죽을까 두렵지 않은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경 없는 이사회 직원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활동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MSF는 언제나 위험한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998년까지 옛날이긴 하지만 현지 직원을 포함해서 375명의 활동가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망한 원인의 68%가 총이나 폭탄 그리고 지뢰와 같은 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1998년 이후에 아래와 같이 MSF 병원이나
활동가가 습격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소개를 드렸기도 했지만 가장 최근의 일이 2020년 5월 12일 그리고 2020년 5월 25일입니다. 한 달 전의 일이고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납치나 살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 MSF는 아주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큰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안정된 상황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활동가들이 다시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본 이후에는 안정된 환경에 대한 회의감과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진정한 사명감, MSF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명감 역시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책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MSF의 가장 큰 특징은 MSF는 인명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보건 상황을 총괄하거나 관리한다기보다는 현지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지역의 의료단체 및 현지 직원들과 함께 분쟁 지역이나 재해 지역에서 중기, 단기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MSF의 역사는 비아프라의 독립을 위한 반란이 발생했을 때로 올라갑니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사람들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지만 인도주의라면 중립이 아닌 다른 나라의 내부 상황에 개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모체로 응급내과, 외과 구호단체였던 GIMCU와 프랑스 의료구호단체인 SMF가 통합하여 오늘날의 MSF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국경 없는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MSF 활동가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가 생생히 제시되어 있고 또 불안정한 현지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MSF의 현실이 그 예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원이 무장 괴한에게 습격당해 많은 활동가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활동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일들과 함께 자세히 많은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그리고 MSF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MSF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인도주의 단체임을 분명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현지 상황에 융화돼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지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료 구호 인력 이외에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구호 활동 이외에도 백신 개발 사업이나 정신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언제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MSF이지만 그럼에도 활동가들은 MSF 구호 활동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안정된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회의감이나 사명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이 아주 현실적이고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 활동가들이나 그러한 활동가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웨비나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